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 장애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받고 나서 이 보행을 할 때나 아니면 뭐 달릴 때 이렇게 무릎 관절에서 경골, 정강이뼈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 또 흔들리는 느낌, 그리고 굉장히 큰 통증이 발생했을 때 동요 검사인 스트레스 뷰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동요의 그 흔들림 정도, 이 무릎 관절에서 이게 경골이, 정강이뼈가 대퇴골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흔들렸느냐, 그 미리수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그러한 어떤 통증이라던가 무릎의 경골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주치의하고 꼭 상의하셔서 동요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상사 김손사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로서 김손사가 처리했던 사례자분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이제 MRI 검사가 이행이 된 거고요. 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영상은 이제 시상면 검사라고 해서 이쪽에 하얀 부분, 빨간색 원 안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돼가지고 회색빛으로 보이는 인대 파열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관상면이라고 해서 전면에서 컷으로서 찍은 이제 사진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회색빛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영상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 봤을 때 이 대퇴골 대비 아래 경골이 흔들리는 경우, 얼마만큼 흔들리냐에 따라서 그 동요 미리수에 따라서 후유 장애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5mm 이상, 그러니까 안 다친 부위, 건측과 다친 부위 환측을 비교해서 동요 미리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5mm 이상일 때부터 5% 장애 지급률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10mm 이상인 경우에는 뚜렷한 장애에 해당돼서 10%, 15mm 이상인 경우에는 심한 장애라고 해서 20%의 후유 장애가 인정됩니다. 개인 보험은 그렇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례자분 같이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의학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 장애가 29%의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미리수가 아까 개인 보험처럼 건측과 환측과 비교해서요. 5mm 이상일 때는 14.5%, 그 다음에 뭐 10mm 이상이다. 그러면 29%가 다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 10mm는 안 되지만 5mm 이상이다 그럴 때는 뭐 7mm, 8mm, 9mm에 따라서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보통 뭐 8, 9m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감정하는 의사분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에 따라서 배상의학적 평가 내용이 달라지지만 보통 29%에 뭐 70%가 준용해서 적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제일 많이 적용되는 게 5mm 이상으로서 6mm, 뭐 5.3mm, 5.5mm 이렇게 해서 14.5%가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에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동요 미리수가 5.3mm가 감정돼서 그 부분을 인해서 14.5%가 인정됐고요. 그래서 소득, 장애, 노동력 상실률, 그 다음에 과실 비율,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시점부터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곱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상시 수익액만 약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평가가 됐어요. 이분이 사고 당시에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뭐 위자료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손해가 평가되면 금액은 더 크겠죠.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구 장애가 인정이 됩니다. 영구 장애가 인정되기 때문에 후유 장애는 대부분 발생을 하고 인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의학적인 기법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동요 미리가 건측과 환측을 비교했을 때 5mm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5mm 미만이 평가됐을 경우에 개인보험에서는 이제 인정되는 게 없는 거고요. 교통사고나 근제보험, 배생책임보험에서는 5mm 미만이라 그래도 29% 기준에서 뭐 40%, 30% 이렇게 준용해가지고 14.5% 5mm 이상보다 낮은 기준으로 해서 적용될 수는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뭐 합의금이라던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장애,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수술 잘 됐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수술 잘 돼서 장애가 없다고 하면 좋은 건데 이제 한번 검토는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안정 관절이나 동요 관절이 있다고 하면 건측과 환측을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당한 손해액 평가로서 보상받을 건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 장애는 대부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보상 대상에 대부분 지급 대상에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하지만 요즘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과거만큼 5mm 이상까지 발생되는 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5.3mm가 인정돼서 교통사고 14.5% 인정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보험에서 5%의 다리에 한관절에 약간의 차이가 인정돼서 개인이 가입하신 보험까지 다 처리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스트레스 비율 검사 영상을 보게 되면요, 보통 기계 자리에 안착을 해서 경고를 대퇴골에 대비해서 앞으로 밀거나 아니면 뒤로 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동요를 측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든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 후이장에 있어가지고 환자 입장에서 정당한 평가 방법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선은 이러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분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본인이 처리할 것인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통해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한번 방향성 설정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선사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이장의 합의금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제일 쟁점이 되는 평가 방법,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이장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김선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